2021년 4월 27일 아침 일찍 출근하는 아내와 나는 타인처럼 서로에게 관심이 없다. 거실에서 이불을 뒤집어 쓴 채로 소리로만 아내의 행동을 짐작한다. 아내가 먼저 나가는 현관 문소리, 그리고 계단을 바삐 내려가는 그두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간다. 잠시 후 아들의 샤워 소리가 들리고 요란한 헤어드라이기 소리가 멈췄다. 아들 역시 출근하기 위해 준비하고 나갈 때까지 나는 이불 속에서 쥐 죽은 듯 숨도 쉬지 않는다. 서로 아침 인사를 한 지도 오래되었다. 이러한 불편한 관계를 언제까지 해야 할 것인가? 가족. 차라리 가족이 아니었으면, 아니, 부부 사이와 부자지간이 아니었으면 하는 헛된 생각을 해본다. 으이그, 내가 빨리 뭐라도 일거리가 생기면 내가 나가야지. 이 지옥 같은 집구석에 더 있다간 숨이 막혀 질식사할 거야. 나는 언제부터인가 이 집에서 존재가 사라진 투명 인간이 되고 말았다. 나는 10년 전 정부의 정책을 믿고 벌인 사업이 결국 정부의 항반 맞고 좌초되었다. 이후 IBT 교육 사업을 다시 일으키려 포기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중국 우한 연구원이 고백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WHO에서도 그 진실을 밝히지 못하자 전 세계가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역시 국가나 사회나 개인의 진실은 힘이 곧 진실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입국한 코로나19 감염자에 의하여 2020년 2월 대구 신천지에서 코로나19가 집단으로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사회를 암흑으로 변하게 만들어 놓았다. 수업을 멈추는 학교가 늘어나고 덩달아 학원도 위기에 빠지기 시작하였다. 학부모는 내 자식이 학원에서 원치 않는 코로나19에 감염될까봐 아이들을 학원에 보낼 수가 없었다. 학원 원장과 학원 선생은 당장 생계가 막막해졌다. 교육청은 비대면 수업을 권장하고 비대면으로 교육시키기 위하여 대학교는 물론 일반 학교와 학원은 구글이 줌이라는 어플을 통하여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였다. 학교의 오프라인 수업은 정지되고 모든 게 온라인으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이제 모든 학교는 사이버 대학이 되고 말았다. 학교와 학원은 팬데믹으로 인하여 닥친 혼란을 극복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기 시작하였다. 사회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나는 통신사가 보낸 미남 요금 문자를 받았다. 이달 말일까지 핸드폰 요금을 내지 않는다면 핸드폰을 끊겠다는 통신사의 협박 문자였다. 근 10년을 소득 없이 버텨왔는데 이제는 한계에 도달하였다. 카드사 압박은 더 노골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였다. 나는 하던 일을 잠시 접어두고 당장 하루 일당이라도 찾아야 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시방편으로 하루살이 일이라도 해야 했던 것이다. 알바 자리를 찾으려 사이트를 여기저기 뒤져 이력서를 보내도 답이 없다. 알바몬을 비롯한 인터넷 취업 사이트에
적극적으로 전화를 하여 취업의 문을 두들겨 보았다. 하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다 거절당하고 기회를 만날 수가 없었다. 그러고 보니 아무런 의미 없이 10년이 지난 내 나이가 60이 넘었다. 나는 아직 파랗게 젊은데 나는 점점 자신감을 상실해 가고 있었다. 어느덧 나이만 먹은 것이다. 나의 답답한 마음을 가끔 통화로 소통하고 있었던 후배에게 며칠 전 취업을 부탁하였는데 다행히 그 후배의 소개로 채권 추심 알바자리 하나를 얻게 되었고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집에서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아내와 아들이 나간 다음 이제 당당한 얼굴로 머리를 감고 핸드폰을 다시 한번 쳐다본다. 어제 먹다 남은 미역국에 아침을 말아먹고 카톡을 기다리는데 아직 소식이 없다. 점심때쯤 돼서야 카톡하고 기다리던 문자가 내 온몸을 흔들었다. 나는 얼른 핸드폰을 집어들고 카톡 내용을 확인한다. 좋은 아침입니다. 롯데마트 영종도점으로 지금 출발할 수 있어요? 네, 몇 분 걸리죠? 확인하고 문자 드릴게요. 나는 카카오티로 롯데마트 영종도점까지 약 30분 걸리는 것을 확인한 후 김태형 법무사에게 문자를 보냈다. 잠시 후 바로 출발하시죠? 네. 출발 도중에 만나야 할 채무자 정보가 들어왔다. 채무자 정보 이름, 생년월일, 67년생, 채무금액 1,000만 원, 인사멘트, 유정저축은행 이영수 대리님 부탁으로 왔다고 하시면 됩니다. 나는 네 하고는 도착하자마자 도착했습니다 하고 문자를 날렸다. 채무자분도 지금 오시는 중이라고 합니다. 10분 정도 걸리신다고 합니다. 채무자분은 파란색 바람막이 점퍼에 검정색 기지바지를 입으셨다고 하네요. 나는 롯데마트 정문에서 문자 속 남자가 나타나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얼마 후 문자 속 남자가 나를 먼저 알아보고 인사를 한다. 아마 문자 속 남자도 내 옷차림을 김태형 법무사에게 받아 나를 찾아온 것 같았다. 남자는 들고 있던 핸드폰을 내게 건네주며 받으라 한다. 나는 남자가 건네준 핸드폰을 받아들었다. 여보세요? 네, 김민우 씨죠? 네. 그럼 다시 채무자 바꿔주세요. 핸드폰 건넌 목소리는 아주 젊은 30대 남자 목소리였다. 아마 나를 확인하고자 남자에게 확인 전화를 한 것 같았다. 남자와 전화 속 남자는 잠시 통화를 하더니 남자는 방금 은행에서 찾은 듯한 현금 1,000만 원이 든 은행 봉투를 건네주면서 잘 부탁드립니다. 아, 네. 얼떨결에 대답하고 나는 돈을 받자마자 사진을 찍어 김태형 법무사에게 카톡으로 보내고 자리를 뜨려 하자 남자가 부른다. 아니, 이 큰 돈을 세어보지도 않고 가세요? 혹시 보이스피싱 아니에요? 남자의 보이스피싱 소리에 가슴이 철렁하였다. 혹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 남자의 말대로 보이스피싱이 아닌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김태형이라는 법무사 사무실 일이 맞을 거야. 그런 확신이 들자. 난 보이스피싱이 아니에요. 의심나면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나는 그 남자에게
경찰서에 신고를 해보라 했지만 정말 이게 보이스피싱이 아닌가? 처음으로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 남자는 의심스러운 듯 나를 쳐다보면서 잠깐만요 하면서 112에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는 우선 제 돈 돌려주세요. 이게 뭐지? 순간 머리가 복잡해지면서 세상이 정지된 느낌이었다. 돈이 들어있는 봉투를 돌려주고 김태용 법무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는 가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다. 아, 정말 이놈이 왜 전화를 안 받지? 나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전화를 받지 않자 카톡으로 급 통화 바람 하고 문자를 날렸더니 다행히 잠시 후 전화가 왔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남자가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핸드폰 속 김태용은 아니라면서 나를 설득하려 한다. 그때 경찰 2명이 숨을 헐떡이며 우리 앞에 나타났다. 한 명은 신고자에게 가고 다른 한 명은 내게 와서 통화 중인 내 핸드폰을 달라는 표정을 짓는다. 아, 지금 방금 경찰이 왔으니 통화 한번 해보세요. 내 핸드폰을 받은 경찰은 김태영에게 법무사가 맞으면 법무번호를 대세요 하며 재차 독촉을 하였더니